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오늘은 공연 기획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내한 공연을 제가 하나 주최를 했는데요. 기획자들과 엄청난 토론과 논쟁을 벌인 하나의 사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숙소 그리고 접대의 부분입니다. 공연을 하는 본팀은 2명인데 매니저와 VJ들까지 포함해서 총 6명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비행기표, 숙소 가격이 엄청나게 뛰게 되고요. 한 끼 식사를 해도 좋은 곳으로 대접해야 하는데 그 입이 6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건 공연 개런티에 통상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예우나 접대 차원으로 지출된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시스템비도 정말 많이 듭니다. 무대를 세우고 음향 장비를 대여하고 무대 뒤로 LED를 설치하고 전문 엔지니어를 고용해서 전 과정을 통솔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에 기본 1,000만 원 이상은 들어갑니다. 화려한 특수효과, 정말 화려한 장식은 웬만한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공연으로 이윤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스폰서를 찾는 겁니다. 초기에 적당한 자금을 확보해놓고 그 위에서 기획을 진행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몇 번 겪어보면 스폰서라는 것이 문화를 해하는 게 아니라 때론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꼭 필요한 관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문화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홍보도 되고 문화계는 이걸 바탕으로 이전엔 가능하지 않았던 신선한 시도를 하는 거죠. 결국 건전한 스폰서 문화의 정착이 우리 문화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연 기획도 하나의 사업인 거죠. 5월 6일에 한국에 내한한 뮤지션이죠. 존 메이어의 곡 하나 듣겠습니다. Who You Love입니다. Sometimes I don't know which way to go, and I tried to run before, but I'm not running anymore, 'cause I fought against it hard enough to know that you love who you love, who you love. You love who you love, who you love. You love who you love, who you love. Oh, you can't make yourself stop dreaming who you're dreaming of. If it's who you love, then it's who you love. My boy ain't the one that I saw coming, and some have said his heart's too hard to hold, and it takes a little time, but you should see him when he shines, 'cause you never wanna let that feeling go. When you love Who you love, who you love. You love who you love, who you love. Yeah, you love who you love, who you love. Oh, you can't make yourself stop dreaming who you're dreaming of. If it's who you love, then it's who you love. 두통 탈출!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봐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빠르게 잘, 펜잘기가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이디.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휴대전화 요금제 어떤 거 쓰시나요? 저는 얼마 전까지 3G를 쓰다가요. 기기를 새 걸로 바꾸면서 LTE로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근데 한 달 요금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통화를 많이 안 하는 편이어서 한 2만 원 정도를 냈었는데 6만 원을 훌쩍 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쓰는 요금제에서 아까운 게 있는데 데이터입니다. 뭐 음성통화도 남고 문자 제공하는 것도 남고 그런데 데이터는 정말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통신비 줄일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정 할인을 받으려면은 이 요금제 이상은 일정 기간 써야 한다. 이런 걸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이 통사 요금제를 보면은 소비자에게 얼마 이상씩 꼬박꼬박 내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이동통신사들이 일제히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물론 적은 돈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나쁠 건 없겠지만은 사실 비싸기는 비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통신비 상승만 가져올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통신사마다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던데요.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정리를 하면 이게 어떤 요금제인가요? 지금 현재 이동통신 요금 상품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예, 네. 그런 것 중에 또다시 한 10가지 정도가 나왔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가지인가요? 예. 12가지 정도 되겠죠. 네. 그 업체마다 이제 몇 개씩 있으니까. 그런데 이 무제한이라는 말이 네. 마케팅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서는 그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가 한 67% 정도 됐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3G에서 이제 LTE로 최근에 네. 바꾸셨다고 그랬는데, 예. LTE 같은 경우에 무제한 요금 상품이 없었죠. 데이터 무제한 요금 상품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3G에서는 무제한 요금 상품이라고 내걸어가지고서 상당히 그 재미를 봤어요, 통신사들이. 네. 그래서 아마 이제 LTE에서도 지금 이 무제한 요금 상품이라고 나오는 게 평균적으로 8만 원 이상 요금 상품입니다. 네. 근데 지금 LTE 요금 상품 쓰시는 분들이 아무리 비싼 걸 쓰신다고 해도 6만 원 좀 넘어가는 정도까지 쓰시지 7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예, 처음에 기기 네, 바꿀 때 그 정도 쓰죠. 이제 7만 원 네, 정도 6만 쓰고. 2천 원, 6만 2천 원, 6만 네. 5천 원 그런 정도 요금 상품을 대개 선택하고 계신데 네. 이제 거기에서 초과 요금을 한두 번이라도 내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바꿔라 예. 하는 그런 이제 마케팅 상품으로 그렇게 내놓을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과 요금 내는 사람들이 많나요?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가끔 예를 들면 어떤 동영상을 밤에 보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어가지고 네.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많이 내본 사람은 무제한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훨씬 더 손해를 안 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네. 3세대에서는 67%나 가입을 했을 정도니까요. 지금 무제한이라고 예. 하면은 네. 꼬박꼬박 매달 소비자가 통신사업자한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네. 통신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미끼 상품을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사님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보면은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초과 요금을 내는 사람이 많느냐라고 예를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잘못하다가 내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보면은 네. 실제로 이렇게 LTE 무제한 데이터를 요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뉘앙스가 좀 느껴졌어요.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소비자가 좀 더 많이 쓴다고 해서 사업자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가 예. 원가가 더 추가로 지출되진 않습니다. 소비자가 더 많이 쓴다고 해서.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그게 3G든 LTE든 지금 현재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3G 경우에는 65% 정도 자기가 약정한 데이터량이 65% 정도 쓰고 있고요. 네. LTE 같은 경우에는 61% 정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LTE 요금 상품에서도 한 7만 원 이상 요금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한 10기가 정도 그 데이터 보장이 되는데요. 네. 평균적으로 50% 그러니까 5기가도 못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제한 요금 상품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네, 필요 없는데 네. 예. 근데 무제한이라는 이름을 달고 상품을 출시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꼬박꼬박 매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네. 통신사는 매출이 늘어나니까 뭐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상품을 내놓는 게 뭐 당연한 일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바꾼 사람들은 얼마나 된다고 하나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아직은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네. 이 요금 상품은 7만 원 정도 쓰는 7만 원대 요금 상품을 쓰는 사람들. 네. 굉장히 외회적인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왕 7만 원 이상 낼 거면은 8만 원 이상 뭐 낸다고 해서 큰 차이 네. 없지 않냐. 그러니까 만 원 더 내라. 예.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사들이 이렇게 발표한 거를 보니까요. 뭐 몇만 명이 신청해. 뭐 이런 그런 자료들을 내가지고 기사가 많이 통신사들이 그런 내더라고요. 보도 자료를 열심히 냅니다. 네. 그러면 또 언론이 그거 많이 쓰죠. 그런 네. 기사를. 그렇게 많이들 나온 것 같아요. 기사가. 예. 상당히 많이 가입한 것처럼 느껴지는. 뭐 아마 그 언론사 네.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데이터를 많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7만 원 이상 가입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들이 많으셔서 이제 그럴지 모르겠는데 네. 작년 말 기준으로 그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그 요금을 비교하는 그 메릴 린치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네. 메릴 린치 보고서 그 기준에 따르면 작년도 국내 통신사들이 매달 한 사람으로부터 매달 평균적으로 받아내고 있는 금액이 예. 한 4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4만 4천 원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매달 그 이동통신 요금을 내고 있다면 그게 대충 평균 수준이고 네. 그보다 더 내고 있다면 대한민국 평균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근데 이 LTE 무제한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막 8만 원 이상 되는 고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평균의 한 거의 2배가 되는데 이걸 굉장히 뭐 무제한 서비스라고 마케팅을 하는 데는 좀 뭐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사람까지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 예. 봐야지 미끼 되는 상품, 건가요? 낚시 상품이죠.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 통신비가 그렇지 않아도 OECD 국가 중에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들었어요. 네. 예. 그게 이유가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메릴 린치 보고서라는 네. 게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매달 그 통신사들 평균적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걷어들이는 매출액이 세계 탑 수준이고요, 우리가. 네. 또 하나가 이제 OECD 쪽에서 그 경년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있는데, OEC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이라는 게 있는데, 네. 작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거에 보면, 지금 가게에서 한 가구에서 매달 평균적으로 그 지불하는 통신비 수준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그러니까 매달 집에서 이동통신비로 부담하는 그 소비의 그 비중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높고 네. 제일 비싸게 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본이고요. 네. 세 번째가 멕시코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멕시코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통신사가 시장 점유율 8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독점이 심각한 나라고 그래서 사실은 통신요금이 독점 수준인데
그 독점 요금에 멕시코에서 가게에서 월 평균 한 가게에서 지출하는 비용보다 네. 우리나라가 3분의 1 정도가 더 비쌉니다. 네, 우리는 한 경쟁 33%.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네, 33% 정도가 멕시코보다 저희가 더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정상도 굉장히 비정상 정도로 이만저만이 아닌 예. 그런 독과점 수준의 요금을 지금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꼬박꼬박 매달 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LTE 무제한 요금제를 얘기하기 전에도 이렇게 통신비가 높은 편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난 인터뷰 때 이사님께서 통신비를 낮추려면은 이 규제 당국이 요금 인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예. 예, 그걸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법에 따르면은요, 네. 그 사실은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가 가격 규제를 받고 있지는 않고요. 네. 1위 사업자인 그 SK텔레콤의 요금만 가격 인가를 받습니다. 네. 통신규제 당국에 따라서. 근데 이제 가격 인가를 받을 때 그냥 인가해 주는 게 아니고 예. 원가도 따져보고 시장의 경쟁 상황도 따져봐서. 근데 이를테면 지금 이동통신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손가락에 꼽히는 독과점 시장으로 이미 그 객관적인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경쟁 정도, 독과점 수준 정도나 가격의 원가 수준이라고 하는 거를 다 고려해서 요금을 인가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고려해서 요금을 당연히 인가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통신규제당국이 그렇게 지금 1위 사업자의 요금을 인가할 때 그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법원에서 통신규제당국이 나와서 이야기한 거는 우리는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요금을 인가한다. 네. 그래서 공개할 게 없다. 아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 재판부가 그러면 그거를 평가한 자료는 둘째치고 네. 그러면 인가를 받기 위해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이라도 공개해라 네. 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개는 안 됐나요? 지금 2심까지 그 판결이 났고요. 예. 지금 3심까지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동통신사들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 영업 정지까지 당하고 벌금도 상당히 많이 내고 그래서 스스로 보조금을 뭐 감시단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가격을 왜곡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우선 그 지금 보조금이라는 게 성격이 뭐냐면은 네. 그 영업 판매 촉진비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업자가 영업 파트를 두고 있으면 영업 판촉 행위를 하죠. 그럼 네. 영업 판촉 행위에 들어가는 비용이 영업 판촉비입니다. 단말기 보조금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영업 판매 촉진비거든요. 네. 업체가 그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영업 판매 촉진 활동을 열심히 하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영업 판매 촉진비를 덜 쓰기 위해서 스스로 자경단을 만들어서 감시한다는 것은 넌센스죠. 네.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예,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이 그 보조금 경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난센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계속해서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LTE 무제한 요금제 같은 경우에도 통신 비용을 오히려 높이기만 하는 약간의 그 뭐랄까요? 꼼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기사나 뭐 자료나 이런 것들밖에 의존할 수가 없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명하게 통신 소비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가급적 그 새로운 서비스로 옮겨 타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2세대 이동통신 요금이 제일 싸고요. 예, 3세대 이동통신 요금은 2세대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25% 이상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네, 그리고 LTE 요금 상품은 다시 3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한 15% 정도 요금이 인상됐고요. 네, 그러니까 2세대에서 갑자기 LTE로 옮기시는 분들은 100% 이상 인상됩니다. 네, 아까 그 월 평균 한 2만 몇천 원 정도 네, 내시다가 예, 갑자기 6만 원 넘게 내셨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2세대에서 LTE로 옮기면은 대체로 그렇게 됩니다. 한 100% 정도. 근데 요금 이제 인상이 되죠. 새로운 서비스나 서비스 품질 향상에 대한 욕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4세대보다는 3세대 쓰시는 게 낫고 네,
새롭게 단말기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을 내가 쓰고 있는데 의무 약정 기간 알겠습니다. 2년이 지나서 예, 아직 그래도 뭐 몇 개월이나 1년 이상 더 쓸 네. 수 있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뜰폰 요금 쓰시는 게 제일 경제적이에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였습니다.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사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 재무상담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 YTN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팍팍 보내주세요. 네, 벌써 1년이 다 됐습니다.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 쇼가 여러분들을 찾아뵌 것이 말이죠. YTN 라디오 개국 6주년과 상암 신사옥 이전을 기념해서 두 번째 나행쇼가 오는 4월 30일 오전 10시 2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2014 나행쇼에서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 몸까지 아픈 두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될 텐데요. 060-700-0770 한 통화에 2,000원씩 성금을 모아서 이 어린이들을 후원할 수 있고요. 결혼을 원하시는 분은 상담 전화 02-2085-8257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 행사는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는 기업 리틀 달란트, 한국의 전자칠판, 스마트 러닝을 선도하는 기업 유한아이텍, 그리고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교육도시 서울 홍보대사 박상원입니다. 학생은 행복하고 스승은 존경받는 곳, 교육 소통이 원활하고 학교가 아름다운 곳,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도시 서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고민과 생각을 이해하고 학교의 담장을 낮춰 학교 안팎에서 마음껏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 단출인 경제 뉴스예요. 대포통장 1위에 올라있는 농협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대포통장 추방에 나섰습니다. 농협은행은 대포통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포통장 추방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들어 경찰청이 한 달간 벌인 통장과 휴대전화 등 대포 물건 집중 단속 결과 대포통장의 경우 적발된 2,172건 가운데 1,099건인 50.6%가 농협 지점을 통해 개설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농협은 대포통장과의 전쟁 TF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체크카드 결제 후 당일 이후 거래 취소를 하더라도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 회원 계좌에서 이용 대금은 즉시 출금되는데요. 당일에 거래 취소를 할 경우에는 즉시 환급되지만 당일 이후 거래 취소를 하면 카드사 내부의 절차상의 이유로 신용카드처럼 결제 취소 후 3영업일 이후에나 환급이 이뤄지고 있고 주말을 낄 경우 최대 5, 6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결제 당일이 아니더라도 거래 취소 당일에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우리가 함께 행복지원센터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복지원센터는 입주민과 정부가 함께 아파트를 행복하게 관리하고 생활하자는 취지를 반영한 이름으로 공모에 의해 결정됐는데요. 지원센터에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 해임 등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한 민원을 비롯해서 관리비 및 층간소음 분쟁의 상담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생 간추린 경제뉴스였어요. 조인성은 멋진 남자다. 아니, 나 조인성은 멋진 신사다. 좋은 수트는 남자를 신사로 다시 태어나게 하니까. 멋진 신사를 위한 좋은 수트. 파크랜드에서 만나보세요. 남자에서 신사로 파크랜드.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4일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이죠.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과 이슈를 미리 알아보는 이번 주 스톡앤 이슈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잠시 틈이 있어서 깜짝 놀랐네요. 예. 이번 달 초에 발표가 된 전 세계 제조업 지표를 보면은요, 그런대로 전월보단 조금 나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은 유로존 PMI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좀 소폭 밑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기준선, 를 좀 크게 상회를 하면서 확장 국면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 그 ISM 제조업 지수가 물론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돌고 또 그 개선폭 자체가 크진 않았습니다만 방향성 자체가 여전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좀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연말과 연초에 있었던 상당히 부진했던 흐름 자체가 좀 한파의 영향이 컸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두게 하고 있고요. 또 그 향후에 그 주문과 그 재고 스프레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ISM 제조업 지수가 그 3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확장 국면이라든가 상승 국면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그 미국 경기를 비롯한 좀 글로벌 경기의 어떤 회복 국면에 대한 신뢰는 좀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 발표됐던 미국의 3월 고용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어떤가요? 일단은 좀 시장 컨센서스가 좀 다소 높게 형성됐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여전히 그 시장 컨센서스가 20만 명 증가였는데 19만 2천 명 증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과 3월 평균이 이제 19만 5천 명 증가를 하게 된 셈이고요. 2013년 월 평균 수준을 좀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그 연초 부진했던 어떤 고용 시장의 흐름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좀 골고루 서비스업 고용에 좀 전반적인 개선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문 사업 서비스라든가 교육, 의료 서비스, 소매업종 이런 게 결국에는 민간 부분의 어떤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업종이 모두 전월 대비 개선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도 이제 전월과 동일한 6.7%를 기록을 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월보다 0.2%포인트 늘어났고요. 고용률도 0.1%포인트 상승하면서 실업률이 하락이 정체됐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 연준에서 이제 그 고용시장의 질적 지표 중에 하나인 그 장기 실업자 비율도 전월보다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시장이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그랬던가요? 아니면 다른 데가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실업률 자체로는 더 이상 이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는 잣대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반스룰이 6.5%인데 지금 이미 6.6, 6.7은 거의 그 기준선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점. 그러니까는 포워드 가이던스로서의 실업률을 보지 않겠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가 장기 실업자 비율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고용 시장의 어떤 질적 지표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전월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 연준이 판단하고 있는 어떤 미국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을 좀 지지해 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제 이 돈을 풀던 수도꼭지를 확 잠글지 또 우려가 되잖아요. 일단은 이제 4월 말에 이제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뭐 네. 예상대로 월 10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축소가 시행될 것 같고요. 현재와 같은 속도가 진행이 되면 빠르면 10월, 늦어도 12월, 그러니까 4, 4분기 중에 좀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가 좀 종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 자체도 이제 2015년 중반 전후에 좀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출구 전략에 가까워진다라는 점은 좀 시장에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최근처럼 이제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이제 가속화된다라는 점이 좀 시장에 좀 큰 충격을 좀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1분기 GDP 성장률이 한파라든가 뭐 기업 재고 조정 등 영향으로 2%를 좀 밑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2분기에 다시 3%에 근접하는 성장률이 좀 지속이 되면서 3, 4분기, 4, 4분기 어떤 그 경기 회복세가 강화가 된다면 좀 출구 전략의 우려는 좀 점진적으로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이 그 계속 내놓을 거라고 하던 미니 부양책이 나왔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환영하는 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정부가 대충 그 가이드라인을 형성했던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는데요. 뭐 인프라 투자 중심의 소규모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는데, 일단은 뭐 긍정적인 거는 이제 중국 경기의 하강 리스크가 연초부터 상당히 확대되고 있었는데, 또 최근 그 실물 경제 지표를 최근까지 확인한 거로는 1분기 GDP 성장률이 한 7.2%, 7.3% 상당히 좀 낮게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좀 선제적으로 소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는 점은 결국에는 정부가 좀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켜나가겠다는 어떤 의지를 좀 재확인하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고요. 네. 궁극적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를 통한 재정 정책을 좀 시행을 할 것 같고요. 이후에도, 그러니까 2, 4분기에도 실물경제 지표의 둔화세가 좀 이어질 경우에는 좀 직업준비율 인하와 같은 좀 통화 완화 정책도 시행할 가능성은 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좀 현실화된다면 중국 경기는 이제 1분기 저점을 형성할 거고요. 2분기부터 다시 7.5%에 근접하는 성장률이 달성이 되면서 네. 좀 경기 둔화 우려는 좀 연초만큼 좀 가중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차이나 리스크라는 말은 좀 가능한 한 안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면 되겠네요. 예, 일단은 뭐 과거처럼 뭐 두 자릿수 때 그 성장률을 뭐 지지를 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라든가 글로벌 시장에 좀 중립적인 영향만 중국 정부가 그 유도한다면, 일단은 뭐 글로벌 증시에 크게 뭐 악재로 작용할 만한 요인들은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지수는 올랐는데 종목별로는 좀 우리 시장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던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은 사는데 또 코스닥 시장은 팔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갈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전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것들은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진 네. 것들, 특히나 이제 컬투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올랐던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기타 뭐 트위터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많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국내 증시에 이제 네이버 네, 종목이 크게 빠지면서 좀 이런 것들이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 결국엔 악재에 대한 어떤 시장의 내성은 좀 충분히 쌓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흥국 펀드로의 그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고요. 향후 1, 2개월 동안 미국 경기 회복 추세에 대한 신뢰는 조금 한층 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활발한 인도와 인도네시아 증시보다 결국에는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는 점이 확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최근 좀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좀 미미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 개선 폭이 좀
커지면서 네. 국내 지수가 결국에는 2000선 안착뿐만 아니라 2050선까지 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좀 4월 중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요? 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그때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시는 분이죠. 재무 상담을 해주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이라는 것 그리고 세금 후대 종합저축 이런 그 비과세 금융 상품들이 좀 정비가 된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사실 뭐 이제 그동안 소득공제를 좀 축소하고 뭐 세제, 예, 세액공제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상품에 대한 그 소득공제나 세제 혜택을 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많이 생소하실 텐데 이건 농어민 분들에 한해서 금리를 더 주는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 과세를 하지 않는 거죠. 보통 과세를. 이제 이자 소득세가 15.4%인데요. 이자 소득세를 떼지 않는 상품이었고요. 그다음에 세금 우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는 1,000만 원까지 9.5% 과세하는 이런 상품들이었는데요. 근데 이런 상품들이 이제 원래 취지는 이제 서민들의 자산 형성 이런 이제 기능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저소득층이나 뭐 서민층이 저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저축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입하기도 좀 어렵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같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이제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게 이제 그동안 문제로 좀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세금 혜택을 조금 이제 축소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로 이제 세부담은 결론적으로 좀 증가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앞서서 근원적으로 이제 소득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세금을 더 떼간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장 임금이 조금 높아져야만 하는 문제는 아마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세금을 높인다는 의미는 결국은 이걸 다시 재분배하겠다, 복지로 풀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지금 뭐 증세 없는 복지를 계속 강조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복지 없는 증세가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우려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리고 이 소득 불평등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분배 불평등은 차라리 해소하기가 쉬운데 소득 불평등은 참 잡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현재 먼저 저소득의 비정규직 문제, 그러니까 시장 임금에서 불평등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뗀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복지 없는 증세 확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예대금리 차이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은행들은 지금 이걸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상당히 좀 힘들겠어요. 네. 사실 이제 은행이 어떻게 해서 이제 수익을 얻느냐라고 보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자금 중개 기능, 그러니까 예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지급이나 결제하는 그런 수수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자금 중개 기능, 예금을 받고 그 예금을 대출해주는 그리고 이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익, 이게 예대 마진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한 이자 이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지급 결제, 이런 수수료, 트레이딩 비용 이런 것 같은 비이자 수익 이런 것들로 수익을 냅니다. 근데 문제는 국내 은행이 이 이자 이익 비중이 평균 85%가 넘습니다. 그럼 예대 마진이 많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여기서만 수익을 거의 얻는다라고 보여지는데 비슷하게 뭐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보면 보통 한 50에서 60%. 그러니까 차이 많이 비이자 나네요? 수익이 좀 많죠. 그리고 중국이 뭐 금융에서는 약간 우리보다는 후진국이라고 좀 본다라고 하더라도 중국도 79.5% 한국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은행들이 대부분 쉽게 예대 마진을 통해서 쉽게 돈을 벌고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계속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이유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이 예대마진 비율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도 줄어드는 것 때문에 좀 불상을 짓고 있는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요. 네. 근데 또 우리가 좀 한 가지 볼 게 있는 게 2009년에서 2011년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줄였느냐? 사실 반대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네,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뭐 기업이라든지 가계의 금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이때 오히려 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더 높여서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하나도 안 올려주고 대출 금리는 높이고 그랬군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 이제 기준금리 낮췄다고 예금 금리를 낮춰서 뭐 예적금 금리가 3% 2%인데 대출 금리는 그다지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대 차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한 그동안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은행이 이런 그 예대 마진뿐만 아니라 여타의 이제 사업들을 좀 전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손쉬운 영업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은행들은 조금 더 복합적인 상품도 개발을 하고 그런 것에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그런 게 숙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비이자익 부분도 최근에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수수료, 자동이체 수수료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근본적인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이게 아예 예대 마진으로 올리는 이자 수익 자체가 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상품을 다양화한다든지 서비스를 다양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뭐 은행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드는. 네,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은행이 어찌 보면 폭리를 취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쉽게요, 앉아서. 그렇죠. 뭐 예대금리 차를 이용한 수익,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를, 이런 것들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환영할 건 아니었죠. 그렇군요. 상담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9124님인데요. 보장성 보험을 한 달에 10만 원씩 10년간 넣었습니다. 이건 20년 만기고 80세까지 보장이 되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증서에는 20년째 해지를 하면은 환급금을 한 90% 정도 받는 걸로 되어 있던데 20년간 한 번이라도 보험 혜택을 받으면 해지 환급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 많이들 이제 고민하시는 게 나중에 만기 때 되면 돌려주는 돈을 그 사이에 혹시 보험 혜택을 받으면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두 가지에 적용하는 그 돈 그 사업비는 별개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그 돌려주는 금액은 책임중기금 이라고 하는데 요게 별도로 가고요. 그다음에 뭐 보험금을 주기 위한 거는 이제 위험보험료에서 따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서 나중에 만기 환급금을 못 받는다. 이건 아니고요. 이건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20년 떼자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납입이 다 거의 끝나셨는데 굳이 해지하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 해지하시는 거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만기까지 납입하셨기 때문에 8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요. 그리고 3564님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많이 넣고 계시네. 월 40만 원씩 변액보험을 납입을 하고 계시대요. 저도 이거 많이 하다가 깼는데 석 달째 넣고 있는데 아직 100회 넘게 납입 횟수가 남았고 10년 이상 적립 투자용입니다. 부담이 되는데 해지하는 게 맞을까요? 그럼 납입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네, 사실 3달 정도 납입하시고 부담을 느끼신다라고 하면 애초에 가입할 때도 같은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중도 해지하신다라고 하면 손실도 굉장히 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3개월째라 그러는데 해지할까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중도 해지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해지하시는 게 이런 매몰 비용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기간적으로 보면 보통은 이제 보험사에서 3개월 이내라고 하면 그 품질 보증 제도라고 해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뭐 그보다 더 빨리 따져보면 15일 이내는 무조건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 무언가 조금 궁금한 게 있다거나 애초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 15일 이내에 빨리 철회를 하시거나 늦어도 한 3개월 이내에
있는 그 품질 보증 제도를 좀 이용하시는 게 손실을 조금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 품질 보증 제도라는 게 해약을 하면은 냈던 돈을 다 돌려주는 건 아니죠. 철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실제로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네. 예,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 3개월까지는요? 네. 근데 이제 품질 보증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제 그 사유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약관을 못 받았다거나 애초에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내용이라거나 뭐 이런 사유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유를 좀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빨리 철회하시는 게 네, 그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완전 판매를 했다라는 증명이 없으면은 못 받을 수도 있죠. 네, 분쟁의 소지는 약간 있는데요. 예. 이제 통상적으로 뭐 약관, 설명 의무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손실을 줄이시는 쪽으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유지하시는 거는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를 애매하게 그 납입료가 많은 걸 유지를 하다가 결국 해약 환급금도 굉장히 적게 하면서 해지를 했는데 그래도 매몰 비용을 거기서 멈춘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대략 3년 이내에 거의 한 절반 정도 해지하시고 10년까지 간다 그러면 유지율은 막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당수가 해지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그 서둘러서 그리고 애초에 가입하실 때 이 상품이 주는 이익과 손해를 면밀하게 좀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F1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박민경은 프로비야.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4월 30일 수요일 YTN 라디오가 개국 6주년을 맞습니다. 6주년 특집 방송으로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일명 나행쇼가 방송이 되는데요. 4월 30일 아침 10시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모금 방송 나행쇼에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관련해서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결론은요. 웬만하면 갈아타지 않는 게 남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 기사들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새로운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어떻게 좋은지만을 소개하는 내용들로 좀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사들이 아무래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보도자료를 뿌린 게 그대로 기사화되는 게 좀 많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